오늘 주제는 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입니다. 매년 저희가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아무도 안 시키는데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은행법 제6조 2항에 보면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중앙은행 정책 운용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그런 말들도 많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발표가 될 때 은행이나 금융시장이나 또는 언론 등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내년에, 그러니까 다음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은 작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저희들의 평가, 그리고 올해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올해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을 할 때는 저희가 통화신용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정책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그런 행위들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기준금리인 만큼 첫 번째는 기준금리 운용이 되겠고요. 여기 총액한도 대출제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신용정책의 한 제도니까요. 그 다음에 그거 설명드리고 나머지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작년과 올해 세계경제 여건의 여건 변화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이제 발원지였던 미국에서 서서히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한 해였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200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거의 마구 풀었던 유동성, 그다음에 엄청나게 내려가 있는 금리,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정상화를 하려는 그런 준비 단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실업률이 내려가면서 이제 제로 금리의 소위 양적 완화라고 불리우는 유동성을 아주 완화적으로 푸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중앙은행 총재 한마디는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가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데, 특히 미연준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연준 총재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 한 두어 달 갔습니다. 특히 미국의 낮은 금리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신흥시장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자금들이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시그널로 해석이 돼서 많은 신흥시장국에서 이제 유동성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들은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두세 달간 실물 경제까지 흔들릴 만큼 많은 혼란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신흥국 시장국이라고 분류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발표한 저희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보면 이게 사실 작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느 해를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물가 안정, 그리고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은 바뀌지만 성장을 어떻게 고려하겠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물가 안정 기조가 먼저 나옵니다. 중기적 시기에서, 중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 정확한 기간은 없습니다만 보통 한 3, 4년, 3에서 5년 정도를 보죠.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작년 말만 해도 경제가 많이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자꾸 낮고 그러니까 이런 걸 훼손되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기준금리 운영한 걸 보면 작년에는 한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회복이 빠르지 않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데는 아직 그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또 지정학적 위험도 그 당시 김정일이 그때 죽었나? 예. 그 북한 위협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5월 달에 정부에서는 추경을 실시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한 차례 금리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2.5%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보통 통화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짧게는 6분기라고도 보고요. 길게는 8분기라고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책을 한번 시행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은 변동 없이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5%를 어저께 한 1월 달까지 2.5%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 기준금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금리는 기준금리라고 불리웁니다. 뭐 풀네임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은행하고 은행 간의 소위 그 RP라고 하죠. 공개시장 조작 어렵다. 통화량을 조절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고자 할 때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같은 거를 7일 후에 되돌려 주기로 하고 사오죠. 환매 조건부 매매입니다. 채권을 사오고 한국은행이 그 은행에 돈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나가죠.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돈을 회수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7일 후에 되돌려 받기로 하고 팝니다. 그럼 은행은 저희한테 돈을 주죠. 그렇게 해서 통화량이 회수가 됩니다. 이때 적용이 되는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이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로 하기로 정했어요. 이게 7일물인데 채권에 담보가 붙잖아요. 저 채권이란 담보가 있으니까 7일물 연 2.5%는 보통 하루짜리 콜금리라고 하는데 은행 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때는 근데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7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약간의 기간 리스크가 있지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은행 간 거래하는 콜금리는 대신 담보가 없어요. 하루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두 금리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 리스크 요인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이 RP 기준금리를 2.5%다 정하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콜금리는 거의 2.5%에서 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꿈으로써 이 콜금리라고 불리우는 이 이길물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금리를 내리면 이 콜금리도 내려가죠. 콜 자금은 주로 은행 간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한 달짜리, 석 달짜리 이제 단기 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이 석 달짜리 금리가 바뀌게 되면 또 1년, 2년, 3년짜리 장기 금리도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은행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수취를 하거나 대출을 해줄 때 적용되는 금리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소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축하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들이 다 변화하게 되면서 결국 소비와 투자, 이런 것에 영향을 주게 돼서 결국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주체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고요. 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요. 5분의 임명직 위원들이 계십니다. 여기 있는 저희 총재님,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 등등 5명의 기관장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7명입니다. 임기는 4년이고요. 예, 이분들이 매달 집행부로부터 보좌를 받아서 충분한 자료들을 검토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하는 과정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달 동결하는 거 뭐하러 그렇게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집에서 어른들도 그런 말씀, 저희 아버지도 그러십니다. 근데 사실 움직이지 않는 것도 큰 결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10몇 개월을 예를 들어 그대로 동결, 이게 하기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이게. 보통 결정을 할 때, 소위 한국은행의 집행부서, 정책부서라고 불리우는 각 부서에서 자료들을 잔뜩 작성을 합니다. 이만한 보고서들을. 그래서 한 달에 보통 둘째 주 목요일, 그날 통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요일 날 위원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그 많은 보고서들을 놓고 하루 종일 이제 갑론을박을 하시고 의논을 하시고 찬반을 밝히시고 그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목요일 날 아침에 동결, 변경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어떤 결정이 나건 바로 어떻게 되었다고 언론에 발표하게 됩니다. 자, 참고가 너무 많았네요. 기준금리가 일단 작년에 한 차례 내렸고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다음에 총액한도대출제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총액한도대출제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작년 4월, 사실 이게 위기 상황을 계속 겪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유동성, 돈이 필요한 곳에 잘 흘러가지 않고 또는 신용이 좀 떨어지는 담보가 부족한 이런 기업들에게 돈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이 그러니까 저희는 금리를 결정하니까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강화를 해온 게 이 신용정책인데요. 그전에는 총액한도대출이라고 불리웠고 지금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고 합니다. 둘 다 어려운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총액한도대출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한도를 예를 10조 정해놓고 각 은행에 그 돈을 당신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 자금을 쓸 수 있다고 하고 그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은행에 돈을 지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싼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저희도 이제 바뀐 이름도 금융중개지원, 은행의 중개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형 창업기업,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담보가 없어서 돈을 잘 못 빌리는데 영세 자영업자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에 대해서 자금을, 제가 아까 기준금리가 2.5%라고 그랬죠. 근데 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1% 미만으로 이 자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은행에다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은행 앞에 지나가시다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쌍금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은행에 적혀 있고 금리 뭐 2.5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이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분기별로 조정을 해왔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필요시 수시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현재 12조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노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용 위험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기준금리가 결정되고 콜금리가 결정되고 단기금리가 결정되고 뭐 은행 여수신 금리가 결정되어 나가는 그 파급 경로가 많이 약해졌다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올해에도요. 예, 계속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저희가 갖고 있는 채권을 은행이 갖고 있는 돈과 교환하는 방식에, 그러려면 저희도 채권이 있어야 되죠. 그 채권량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조적으로 통화량을 계속 빨아들여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은행이 이자를 지급을 계속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기간이 길어요, 그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채권을 발행하는 부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너무 높은 비율을 가진 통화안정증권을 비율을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RP를 통해 이 환매조건부 매매, 예, 이것을 통한 유동성 조절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 5월부터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총재님께서 결정이 되고 기자회견을 할 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통화정책은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다가 작년 5월에 기준금리 내릴 때 그날부터는 오늘 기준금리 결정은 뭐 한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두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미국 같은 데는 누가 반대했는지까지 그날 다 밝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여섯 개 나라만이 지금 몇 대 몇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설립 목적이 나와 있는 제1조 2항은 금융안정에 대해서 저희가 통화정책을 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노력을 지속해 왔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5월 전후해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려는 움직임, 또 뭐 북한 위협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항상 그 불안 요인이 많아 가지고 이럴 때면 저희가 이게 상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긴급대책반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휴일 없이 나와서 항상 무슨 일이 없나? 예, 그런 거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특별한 일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뭐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왜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또는 금융기관들이 투기적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은행이 걔네들이 파생상품 비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규제를 합니다. 이 비율 같은 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외환시장이 큰 불안 요인이 없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자,
이때까지가 작년도 통화정책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효과인데요. 저 효과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예, 기준금리 5월 달에 인하한 게 어떤 식으로 파급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예, 성장을 지원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경로를 통해서 시장으로 파급되게 됩니다. 금리 외에도 많은 경로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금리니까요. 5월 달에 저희가 금리를 낮췄을 때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신흥시장국에서 돈이 많이 나갈 때입니다. 외국 자금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다른 여타 뭐 멕시코와 남아공을 예를 들었는데 사실 아시아 다른 나라들은 이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걸 뭐 통화정책의 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당시 성장률이 이제 조금씩 잘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외국 자금들이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여수신 금리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각주를 빼먹었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기준금리 0.25를 내렸을 때 금리 인하폭이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파급력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폭 분의 기준금리 인하폭 분의 이 해당 금리의 인하폭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그러니까 0.25%포인트를 낮췄을 때 은행 수신금리는 0.09%포인트 떨어졌고요. 대출금리는 0.21% 떨어졌습니다. 이건 즉각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이게 한 개인에게는 0.2%포인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물론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작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대출이 늘어나고 뭐 그러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물가입니다. 지금 2010년 하반기 이후에 물가가 저희 지금 물가 목표가 지금 2.5에서 3.5%입니다. 근데 지금 2012년 하반기부터 계속 2.5%를 밑돌고 있을 뿐더러 작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뭐 1%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금리가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저희는 당연히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낮춰야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저축할 유인이 없으니 가진 돈을 다 쓸 것이며, 기업들은 금리가 싸지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도 확신할 수 없었고, 국제금융 상황이나 이런 걸 저희가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가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금리를 유지해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낮아진 이유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명이 아니라 국제 곡물 가격이랑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떨어진 이유가 재작년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가가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왜 물가 상승률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느끼고 있는 상당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김장을 담글 때 배추 한 박스에 작년에 얼마였고 올해 얼마였고를 기억을 하지, 작년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였다로 그래서 떨어졌다고 기억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은 머릿속에 배추 한 박스에 얼마다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럼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그게 절반값이 돼도 여전히 높은 가격이라고요. 근데 아무튼 재작년에 유가도 그렇고 곡물도 그렇고 뭐 각종 채소류 다 굉장히 높은 상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이 높았던 게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은 지금 1% 내외를 달리고 있지만 그닥 낮지 않게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그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 여러분하고 아무 해당 사항 없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매달 물가를 지금 약 0.5%포인트가량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482개 품목에 대해서 통계청이 매달 조사를 합니다. 각각이 가중치가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가구에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지 2010년 기준으로 그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제도적 변화가 와도 물가는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지금 물가는 굉장히 낮은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는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통화정책 때문이든 무엇이건 간에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한국은 다른 여타 신흥시장국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작년 하반기 내내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 갑자기 못하던 정책을 잘해서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그동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외국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소위 펀더멘탈이 충분히 튼튼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데 자기네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유동화 시킬 수 있다는. 그 때문에 한국 금융시장은 약간 변동성이 커 보이긴 하지만 외국인들한테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흥시장국이 막 몸살을 앓을 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상대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또 주식시장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2013년도에 보시면 이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것은 그리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서는 대출이 상당 부분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의 통화정책 운영 실적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2014년입니다. 저희 물가 안정 목표와 그리고 올해 금년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 세계경제와 국내 실물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3년부터 15년까지 소비자 물가 목표는 물가 안정 목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 2.5에서 3.5%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지금은 비록 목표보다 훨씬 낮은 물가 상승률이지만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물가 상승률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매년 1월과 7월에 나오는 물가 보고서, 3월과 9월에 나오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물가 목표를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만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나라들은 반드시 물가 상승률 목표를 사전에 양적 개념으로 공표를 해야 됩니다. 이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가 목표제가 아닌 정책을, 통화정책 운영 체제를 가진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잠깐만 설명할게요. 물가 안정 목표제는 뭐냐면 최종 목표가 물가 안정입니다. 정책 수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공개 시장을 통하건 아니면 은행과 여수신을 통해서 조절을 하건 이런 정책 수단을 통해서 금리를 또는 통화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목표를 정해서 달성합니다. 이것을 달성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뭐 금리 이외의 수단이든 뭐든 수단과 방법을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해서 물가 안정을 이루라는 게 물가 안정 목표입니다. 중간 목표 관리제라는 거는 수단은 똑같은데요. 중간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달성하면 이런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중간 목표 관리제입니다. 보통 통화량 목표제, 환율 목표제가 이것에 속합니다. 통화량 목표제를 하는 나라들을 보면 뭐 이번 분기에 통화량 증가율 목표는 뭐 13%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뭐 나중에 바꿔 가겠지만 이게 물가가 목표는 아닙니다. 이 명시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 목표제는 물가 목표고요. 이런 나라에서는 통화량 목표, 환율 목표입니다. 환율 목표는 미 달러와 대비 얼마가 목표가 되겠죠.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이상하게 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고 했죠. 이게 물가 안정 목표제가 상당히 최근에 나타난 체제인데요. 이 통화를 목표로 하거나 환율을 목표로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 금융시장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 통화량이나 환율과 물가와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지면서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많다 보니 생기게 된 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1980년대 이후에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실업률과 성장률 간에 어떠한 안정적 관계가 있다고, 안정적인 역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성립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그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지금은 꼭 그게 맞는지 약간 회의적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수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물가 안정 목표는 보통 2%를 하고 있습니다. 2%가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 2%가 아니고요. 통계적 불일치나 또 CPI의 특성상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약간의 과소계상, 기술 발전이나 이런 걸 제대로 반영 못함으로 생기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약 2% 정도면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서 대부분이 2%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바꿔서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 물가안정목표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은 약 26개국입니다. 한국은 1998년도에 도입했고요.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지금 읽어보시면 이 나라들을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영연방 국가들, 선진국들은 영연방 국가들이 거의 도입을 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영연방이 아닌 선진국은 스웨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신흥시장국들입니다. 이 영연방들이 이 여담인데 영연방들이 많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이 민주적 절차나 이 책임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전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물가안정목표제는 어떤 제도보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경제는 작년에 이어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신흥시장국이 세계경제 성장세를 많이 이끌어 왔는데요. 이제 미국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지고 경기 회복세가 좋아지고 유럽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드디어 그 기나긴 마이너스를 이제 벗어날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일본도 아시다시피 본인들의 양적 완화를 강화하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4년에는 회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경우에 그동안 계속 질적 성장이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아무래도 저 계획 국가다 보니까 그 성장률이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국가의 판단에 많이 좌우되게 되는데요. 과거같이 10% 이상씩 성장하는 건 이제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올해도 뭐 약 7%대 7.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그렇게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소비로 보나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씩 그렇게 감속을 하게 되면 신흥시장국들은 아무래도 조금씩 그리고 연준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 자본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신흥시장국들은 아무래도 성장세가 과거와 같이 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될 건데 지금 말씀드린 요인 외에 약간의 그 위험 요인들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장세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거의 4%에 육박하는 이 신흥국 성장세가 생각보다 더 약화될 가능성. 그다음 유로가 기미는 보이지만 유로 지역이 다시 꼬꾸라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해 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할 것인지도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연준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재정이 그리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정 정책을 할 때 이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꼭 지켜야 될 마지노선 같이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재정 상황들이 사실 말이 아닙니다. 연준도 미국도 지금 그 정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빚을 더 져야 되는데 지금 빚을 질 수 있는 한도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직까지 타결이 안 돼 있어요. 2월 달까지 2월 초 언젠가로 타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도 사실 세계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잘 관리되고 예상만큼만 된다면 올해 성장 전망은 세계 경제는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경제인데요. 이 표 기준은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한국은행 전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한국은행에서 새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성장률 쪽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반기가 여기 지금 3.8로 돼 있는데 3.7 정도로 내려간 거랑 소비가 좀 더 좋아지고 건설 투자가 지금 10월달 전망했던 것보다 약간 나빠지고 설비 투자가 지금 여기 전망보다는 조금 좋아지는 걸로 조정된 거 외에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연간 성장률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수정하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전망으로는 내수시장도 작년까지보다는 좀 올해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수출은 계속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더 이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실업이 없는 성장률입니다. 여기서 실업이 없다는 건 실업률 0%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마찰적인 실업을 제외한 실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무리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경로에는 미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재정 관련 불확실성 등이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3.8%라고 돼 있죠. 저희가 전망하건대 3.8%가 올해 성장률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겁니다. 하방 리스크가 좀 더 크다는 말은 이 3.8%에서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상방으로 이탈할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물가인데요. 원래 10월달 전망에 저희 물가를 2.5%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물가를요. 2.5%면 저희 물가 안정 목표의 하한선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전망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 그러니까 저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인데 저희가 못 지킬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 정도의 물가 수준이죠. 그런데 어제 낮췄습니다, 또. 그래서 2.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원자재 가격은 계속 약세를 보일 것 같고 그런 게 제일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을 유지할 거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말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대기업을 포함해서 그동안 약간 위태위태하게 운영을 해오던 기업들이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업을 포함해가지고 좋지 않은 업종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책 운영하는데 지금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앞에 보셨겠지만 사실 통화정책 방향은 정말 공자님 말씀의 향연입니다. 그리고 2014년 방향을 보시더라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게 결정되는 과정을 잠깐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매달 통화정책 방향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위원님들, 금통위원들께서 이것도 2번에 걸쳐서 회의를 장시간 하시고 해서 결정된 겁니다. 사실 그냥 별거 아닌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저희가 이걸 작성할 때 각 부서에 올해 업무 운영 계획을 염두에 두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추진할 건지 다 받아서 예, 취합을 해서 틀에 맞춰 작성을 하고 금통위원들께 가서 또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뷰가 또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총재님 제외하고 6분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받아서 정말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마지막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언론이나 또 금융시장에서는 그 공자님 말씀이 조금 달라진 거 이걸 두고 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점을 치기 위해서 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예. 올해는 가급적이면 좀 실질적인 걸 담아보자고 해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좀 담았더니 예, 딴 때보다는 언론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은 자, 통화신용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와 어찌 보면 앞뒤만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물가를 지키는 가운데 성장세를 지원하겠다 그랬고요. 올해는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물가를 잘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정책의 유효성 제고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예, 요 밑에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통화신용정책에서 기준이 되는 게, 제일 핵심이 되는 게 기준금리다 보니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금융완화 기조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 내부에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내수 부문의 활성화에도 유의하겠다. 예. 이거는 우리가 예, 저금리 기조가 오래 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가 지금 만약에 지금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수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더 낮다면 그러면 어떤 기업이 금융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더 못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자꾸 지원들을 하게 됨으로써 계속 끌고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나 거기에 고용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든가 뭐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시적으로 볼 때는 그닥 행복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일이 커져가지고 터져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는 뜻이고요. 내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상당히 미시적인 표현입니다. 금리는 내수와 외수에 따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금리 이걸 열심히 쳐다보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아까 2013년도 통화정책 방향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유효성 제고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리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운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려서 예,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 체계인데요. 이게 과연 이제 저희가 98년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이제 어떤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올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2008년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의해 나가고, 특히 올해는 연준이 아무래도 그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히 유의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익률 곡선이 급격히 가팔라지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통 기준금리가 결정되고 콜금리가 결정되고 단기금리, 장기금리로 가면서 서로 간에 이 기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금리 차이가 그 기간이 길면 조금씩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돈 빌려준 사람이 내일 받을 거하고 1년 후에 받을 거하고 아무리 연금리로 적용하더라도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조금씩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위험도 따라서. 그 다음에 장기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 미래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단기 금리에 비해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울기가 안정이 돼 있어야지 저희가 금리 정책을 하면 파급이 안정되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개방이 많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특히 장기 금리가. 그러면 만약에 급하게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거나 하게 되면, 아니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앞으로 경제 전망이 장밋빛으로 이렇게 돼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정책이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가팔라지는 문제는 이건 이해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금리 정책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많은 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러면 이게 갑자기 급해지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장기 채권을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는 조금 반칙이에요. 뭐 일본이나 이런 급한 나라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만약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하게 가팔라질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해오던 대로 금융 안정에 항상 유의하면서 조기 포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규제 기준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올해부터 바젤3라고 하는 금융기관들의 국제 유동성 규제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일부 조금씩요. 그게 원활하게, 국내 금융기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대로 급격한 해외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유의하고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겠다. 그 다음에 주요국 통화가치 변화에 유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환율을 어떻게 저희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뒷장에 뭐가 있나요? 뭐가 있죠? 이게 있구나. 아까 설명드렸던 12월 달에 이름이랑 다 바뀌었어요. 저 옆에 팀에서 하는 일인데요. 이게 골자는 이름을 바꾸고 탄력적으로 필요한 곳에 잘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하고 지원을 충분히 하는 만큼 사후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분기별로 정해서 그 안에서 운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 늘리거나 줄이는 데 있어서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4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의 골자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에 찾아보시면 있겠지만, 예,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그날 의외로 많은 보도가 나왔었고 한국은행의 금년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하이라이트가 어저께였어요. 어저께 저희 금리 결정을 두고 시장에서는 대혼란이 일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혀 동결할 거라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 이론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에 보고서가 하나 나오면서 이제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애널리스트들 간에 논쟁이 붙고 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약에 만장일치가 아니었으면 만장일치가 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올 거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기도 했는데 실제로 만장일치로 동결이 결정되었지만 별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운 걸로 그냥 됐는데. 그래서 이 통방이 나가고 난 언론 기사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초안 제가 작성했고, 이게 그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자, 먼저 언론 반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포탈 다음에 한 약 두어 시간 이상 헤드는 아니고 거기 메인면에 올라가 있었어요. 저물가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점검할 것. 예. 제가 여기 댓글을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경제 성장세 회복 지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준금리를 잘 운용해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을 달성을 통해서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이 저희 한국은행법 제1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세 회복을 지원한다는 건 사실 중앙은행이 이거 하나를 딱 타이틀로 하긴 그닥 어울리진 않죠. 하는 저금리 장기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헤드로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다 각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물가는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걸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가 얘기할 때 어색하셨어요? 물가가 1. 몇 프로? 이게 어색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물가가 낮으면 경제 활력이 저하된다. 이 말이 많이 어색했었나 봅니다. 그날 밤에 그 다음에 올라왔던 거기 한 100여 개 댓글이 달렸는데 예, 제가 일생 들어본 욕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 추천 순위 제 1등이랑 3등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물가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다니 말이냐 곱창이냐. 이 저물가가 계속되면 경제 활력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날 제일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진짜 고민 끝에 넣은 거예요. 그날 제가 욕먹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쪼꼬빠이 때문이에요. 이날 50% 올렸어요. 저물가하고 너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은 논리는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저물가가 문제라니. 저물가가 문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고물가일 수 있어요. 등록금도 높죠. 사실 고물가인데 물가 상승률은 낮아요. 어제 안 그래도 총재님이 기자회견 하실 때 어떤 기자분이 저물가 어쩌고 하니까 바꿔주셨어요. 저희는 저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런다고. 예. 낮은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통화정책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예. 경제 성장률은 잠재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금리 수준은 지금 과거에 2008년 이전까지 저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어느 정도 수준의 금리에 비해서 훨씬 낮은 상태고, 금리를 올리자니 물가와 맞지도 않고 체감 경기는 안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가계대출은 지금 1천조 원을 넘어갔다 그러고, 금리를 낮추자고 하는 분도 많죠. 낮추자고 하자니 웃기잖아요. 잠재 성장률의 경제 성장률인데 올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낮추는 경우는. 예.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약간의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예. 저물가에 많이들 꽂히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일반의 반응이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반응입니다. 자, 이게 제가 두 개만 떼어서 왔습니다. 반대의 의견을 얘기한 거죠. 이 사람들 이것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나온 건 다음날 2014년 기준금리를 물가 안정에서 성장세 회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운용하도록 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래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해석이 될까? 매년 또 거의 비슷한 문안이 나가는데 왜 올해따라 유달스럽게 성장에 강조를 할까?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물가가 낮다 보니까 둘 다 널어놓고 있는데 물가는 지금 밑에 가 있으니 당연히 성장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가 작성할 때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삼성증권 이렇게 봤고, 자, KB투자증권에서 나온 걸 보면 2013년에 비해서 좋아진 경기 판단을 이 사람들은 거기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정적으로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본다. 예. 이쪽은 제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위에 분들이 제 걸 어떻게 읽고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저희는 진짜 오해의 소지가 없을 만만 골라서 쓴다고 하는데도 시장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다르게 봅니다. 예. 2014년 첫 강의를